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3장 차세대 신기술 서비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의 제목이 신기술, 차세대 신기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기술은요, 사실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서요, 매일처럼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해를 이미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LBS라고 우리가 부르죠. LBS 서비스요.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텔레매틱 서비스에서도 이게 위치 기반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거는 차량 관련 서비스가 되죠. 그렇죠? 차량 관련 서비스가 되고요. 이제 첫 번째는 LB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텔레매틱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교통 관련됩니다만은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스마트 카드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분 뭐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SNS라고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매일 쓰고 계시니까요.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LBS 얘기입니다. LBS요.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위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LBS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LB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지리 정보. 이 지리 정보라는 것은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가 되는데요. GIS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도가 있는데 그런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이제 일단 지도가 종전에 이제 아날로그 지도에서 이제 디지털 지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여러 가지 부가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에서는 뭐 POI 그래서 내가 먹을거리를 찾는다. 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 넣을 장소를 휘발유를 주유할 장소를 찾는다. 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요. 그런 정보들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형태의 지도하고요. 같이 정보가 제공이 되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필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GIS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여기는 우선 GPS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GPS만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유일한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다른 방법 뒤에서 말씀드리죠.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GPS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GIS. 이 두 가지 기술이 이제 기반이 돼서요.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LBS라고 부르죠. 그죠? 이 LBS 서비스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얘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어느 지점을 폭격한다라고 했을 적에 혹은 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폭파시킨다. 뭐 그런 경우에 위치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차츰 이제 상용 서비스에 이용이 되는데
사실은 GPS 기술도 그렇습니다. 그죠? GPS, GIS 다 군용에서도 군사 작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제 상용으로는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유통업체에서, 뭐 택배업체라든지 운송업체에서 이게 차량이나 화물 운송 추적 등 물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제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요. 휴대전화, 뭐 휴대전화뿐만이 아닙니다만은 각종 이동 단말기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친구 찾기,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 정보, 현재 위치 정보,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인을 위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군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상용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초창기에 이제 화물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차량이 화물을 운반하는데 그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위치 추적하는 게 필요하죠. 운송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차량이 빈 채로 운행하게 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물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당한 장소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화물차가 적당한 장소에 가서 화물을 실어서 운반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화물 운송 추적 시스템이 이용되기 시작한 거죠. 위치 기반 서비스는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중인 사람이나 차량, 아까 이제 텔레매틱 서비스 얘기했는데, 뭐 사람, 차량 다 대상이 되죠. 그렇죠?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하에 항상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린이들의 위치 혹은 뭐 노인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곳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이용이 되죠.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기술은 LDT입니다. 그죠? LDT요. LDT는 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걸 결정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데이터 관리를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셋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은 위치 기반 서비스는 GIS, GPS, 텔레매틱스 이런 거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는 우선 뭐 몇 가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위치 기반 서비스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은 필요 없겠죠. 뭐 친구 찾기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분 뭐 이거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뭐 이런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원하는 상대방, 내가 원하는 사람, 나의 위치를 이렇게 추적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뭐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Where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위치 정보를요, 제3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요,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이 돼서요, 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적에는 그러면은 현행법 위반이 되니까 여러분이 조심할 필요가 있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뭐 신고 이런 것, 그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 위치 정보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위치 정보는 보호의 대상이고요. 이거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위치 정보를 남들이 알지 못하게 속일 수 있는 속이는 페이크 로케이션이라는 앱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크 로케이션이라는 앱에서는 내가 사실은 A란 장소에 있는데 B란 장소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뭐 나름대로 무슨 용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쇼업킥이란 애플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플랫폼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단말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단말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측정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응용 서버가. 그래서 단말기는요, 휴대폰이나 PDA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치 측정 게이트웨이는 문자 그대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위치 측정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용을 돌릴 수 있는 응용 서버가 필요하죠.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저장,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죠. 그렇죠? 아무튼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는 관리해야 될 정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서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그림은 LBS의 구성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LBS 구성은 뭐 위치 측정 기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만 핵심 기술은 GPS다라는 거고요. 이제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죠. 그죠? 인공위성을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위치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기술을 의미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휴대전화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휴대전화에 나타나는 시간은요, 사실은 GPS 위성에서 수신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요. 위치를 찾는 기술은요, 위치를 정하는 기술은 이게 이제 GPS는 위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말기라는 것이 결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셀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셀.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신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단말기가 어떤 셀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외곽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 지역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셀의 크기가 시내 지역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요. 이게 셀이 이게 작습니다. 그죠?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통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외곽 지역 하게 되면 이게 셀이 커집니다. 그렇죠? 셀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 지역에 있을 적에는요, 이 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위치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만 이렇게 외곽 지역에 나가게 되면은 요 셀이 커지기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km 이상의 오차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GPS 기술은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오차 범위가 적어지죠. 사실은 GPS도 이제 그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은요. 군용은 굉장히 수메타,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렇죠?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수메타 정도의 오참을 허용하는 정확한 추기 정보를 제공하죠. GPS가요. 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GPS 수신 칩을 이게 단말에 내장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값이 비싸진다. 그리고 이제 GPS는 기본으로 위성에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위성 신호가
실내에 들어오면 아니면 뭐 터널을 통과할 적에 차단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내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일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동통신망의 세일 식별자, 세일마다 이제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요. 그 고유번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셀에 있다라는 이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 밖에도요 이제 무선 랜 우리가 보통 이제 와이파이 어떤 지역이 있으면요 그 와이파이가 서비스하는 지역 이제 핫존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역시 또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기술이요. RF 기술 이용을 하면은 또 위치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GPS도요. GPS도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정확한 지점을 폭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정밀해야 되죠. 그렇죠? 정밀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정밀하게 위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GPS 수신 칩은요 값이 상당히 비싸지죠, 그렇죠? 비싸집니다. 물론 이제 군용에서는 뭐 값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상용 서비스에서는 값이 너무 비싸면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GPS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셀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무선 랜이나 RF를 이용한 기술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GPS 방식, 셀 방식, 무선 랜 방식, 그 다음에 RF 태그 방식. 이건 뭐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랜이 그러니까 핫스팟이라고 부르는 랜 커버리지 내에서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에 셀 아이디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50에서 250m, 이거는 수메타, 뭐 무기 체계 같은 데서는 뭐 더 정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 측위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얘기가 있는데, 포지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단말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 이용이 되는데, 어떤 단말이요, 기지국이 있어서 그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셀 방식이죠, 그렇죠? 셀 방식이요. 셀 방식을 되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을 이제 네트워크 기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말기 방식, 단말기 의존 정식인 것은 아까 얘기한 이제 GPS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하이브리드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네트워크 기반 방식은 기지국의 수신 신호를 이용을 해서 별도로 장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위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OA라든지 뭐 TOA라든지 뭐 TDOA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지국이 몇 개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셀이라는 것이 또 이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개나 세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가 도착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걸 측정을 하면은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내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여기 이제 단말기 방식이, 기반 방식이 GPS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OT라는 방식이 있어서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기술.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기지국에 수신되는 신호의 상대적인 도착 시간 차를 측정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OTD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셀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셀이 있으니까요. 이 셀들이 교차하는 지점, 요 지점, 그죠? 이렇게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GPS, 앞에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200km 높이의 GPS를 가능하게 해주는 넵스타라는 위성이 24개가 떠 있어요. 24개가. 그래서 이 위성들이요, 계속해서 시간하고 위치를 알 수 있는 신호를 이게 지상으로 내려보내주죠. 내려보내주면 그 정보를 받아서 GPS 수신 칩이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본래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GPS를 이용하면은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정확한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최첨단 무기에 장착된 GPS 수신기는요,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GPS를 이용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항공기, 선박, 자동차의 자동 항법 및 교통 관제, 그다음에 뭐 유조선의 충돌 방지, 대형 토목공사의 측량, 지도 제작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토목공사를 할 적에는요, 이게 측량하는 게 중요하죠. 그 측량하는데 기존의 측량 방법 이외에 GPS를 측량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서요, 굉장히 뭐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민간용은 이제 오차 범위가 좀 넓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위성이 있어서 이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의 예를 들면 뭐 이 위도, 경도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까지? 그러니까 고도 정보까지. 그러니까 나의 높이 정보까지. 그러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 축에 있어서 나의 위치가 이 GPS 위성을 이용하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뭐 GPS 수신기 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GIS 아까 뭐 말씀드렸죠, 그렇죠? GIS. 그러니까 지오그래픽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속성 정보가 같이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텔레매틱스 얘기입니다. 텔레매틱스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자동차 있죠, 그렇죠? 운전자하고 탑승자에게 위치 정보와 교통 안내, 긴급 군안, 원격 차량 진단, 인터넷, 모바일 오피스 기능 등을 제공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GPS나 이동통신 기술들을 이용을 하죠, 그렇죠? GIS, 교통정보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얘기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할 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이제 종합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텔레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텔레하고요. 그다음에 인포매틱스의 뒤에 부분을 합쳐서요. 텔레매틱스라는 합성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광을 이용을 해서 차량 운전자 차량에게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텔레매틱스.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고급 차에는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났다. 운전을 하다가.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이제 차량이 인지를 해서요. 인지를 해서 나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더라도 차량 위치를 이게 센터에 통보해 주고요. 사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뭐 119 차량이 출동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자동차를 내가 잃어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미 가능합니다.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그다음에 뭐 상용 차량이나 그다음에 긴급 군환, 교통 관리, 그다음에 차량 뭐 전자키 요금 징수, 그다음에 뭐 여행 안내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큰 범위의 텔레매틱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매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보통 이제 차량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죠, 그렇죠? 이 모니터를 이용을 하고요. 뭐 위치 확인, 도난 방지, 그다음에 카드 슬롯 이거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요. 그다음에 뭐 보안 관리, 무선 호출, 문자 데이터, 통합 DB, 인터넷도 되고요. 뭐 그다음에 휴대전화도 되고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요즘 나오는 차량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비용이 좀 들죠, 그렇죠?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이런 서비스가 제공 가능합니다.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GPS를 이용을 해서요, 카 내비게이션 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뭐 PY라는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PY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흥미로운 어떤 지점, 관심을 갖는 어떤 지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유사한 서비스로 뭐 네이트 드라이브라든지 엔트랙 서비스, 엔트록인가요? 예. 그다음에 뭐 K-웨이스 이런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원격 진단 시스템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요. 내 차량의 상태를 고장 상태를 자동차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ECU가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 있어가지고요. 자동차를 쭉 점검을 해서요.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센터에서 진단하고 이제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는 이제 도로하고 같이 연계돼서요.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하고 차량 기존의 교통 구성 요소를 망라해서요. 그것들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을 해서요.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뭐 룹, 비콘, 뭐 영상 검지기 그래서 뭐 도로상에 교통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차량 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교통관제 센터로 선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시설 자동 조작 등과 같은 교통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도 알려주죠. 뭐 여러분이 뭐 도로를 가다 보면 어느 부분이 뭐 이게 사고가 나서 막힌다든지 그런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신호를 조절하기도 하죠, 그렇죠? 신호가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뭐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 교통 상황을 봐서 신호 주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관련된 기술이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그래서 도로 정보를 감지해 신호 주기를 조절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유입 교통량 자동 조절.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너무 교통 지체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예 처음에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요. 들어가는 차량의 대수를 통제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교통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든지, 그다음에 통행료를 자동 인수하는 이런 ATMS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간격 자동 조절, 뭐 군지 분행, 무인 자동 도로, 그다음에 위협 정보 제공, 뭐 안전 차량 개발, 이런 거의 목적으로 첨단 차량 및 도로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막 짙게 끼어 있어서요. 여러분 뭐 교통사고가 50중 추돌 사고 이런 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이미 사고가 나서 내가 속도를 줄이거나 뭐 정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차량들한테 알려지면은요. 그렇게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뭐 여러분 요새는 이제 이거 뭐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장에도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인지 다 정보가 제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화물운송은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런 거고요. 그죠? 화물차 배차 간격의 최적화, 그다음에 화물 차량 위치 추적, 각종 부가 정보를 제공한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야기는 빈 차로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요새 뭐 휘발유가 비싸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빈 차로 다니지 않도록 종합 관리를 하면은요, 효율적으로 차량들을 운행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 뭐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운전자에게 교통 상황, 최적 운행 경로를 제공한다든지, 도로의 안전 및 도로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제 그 앞에 나온 얘기하고 뭐 유사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방식이 DSRC라는 방식이 쓰이는데, 수동 방식도 있고 능동 방식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라디오 채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FM 라디오에 일반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음성이나 코드 방송을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 라디오 채널.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드 얘기로 넘어갑니다. 스마트 카드요. 이게 스마트 카드는 여러분이 뭐 이미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모양은 뭐 보통 이제 신용카드처럼 생겼죠, 그렇죠. 이제 그 스마트 카드는 초창기에 이제 메모리만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메모리 플러스 CPU가 내장이 돼서 훨씬 진짜 스마트한 기능을 발휘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유심 카드라고 부르는 GSM 카드 같은 거도 스마트 카드의 일종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다는 얘기죠. CPU가요. 그리고 뭐 이제 주된 응용 분야는 금융, 그다음에 신분 확인 이런 데 이용이 되죠. 그렇죠? 스마트 카드 모양이 나와 있죠. 그리고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메모리 카드,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카드, 그다음에 접촉식 카드, 뭐 비접촉식 카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IC하고 RF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형태 스마트 카드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사용자 인증, 그다음에 부인 방지. 부인 방지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 방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안 기술에서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소매업체, 뭐 로열티 서비스,
네트워크 접근, 뭐 온도 회원 카드, 대중교통 카드, 자동 도로 통행료 지불, 제품 추적, 조회 이런데 광범위하게 카드가 이용되고 있죠. 여기 뭐 실제 응용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의료, 복지, 정보통신, 뭐 금융, 유통, 회원 서비스, 증권, 보험, 뭐 기업의 교통의 방송의 뭐 대단히 많은 곳에 스마트 카드가 응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얘기죠, 그죠? IC 카드와 칩 카드는 칩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설명하는 동일한 용어다. 스마트라고 얘기하면은 본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CPU를 가지고 이제 CPU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드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그 단순 메모리 카드 또는 더미 카드, CPU가 없는 거 이런 카드도 뭐 그냥 스마트 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아, 카드 세상이죠. 그렇죠? 카드가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전자화폐, 그다음에 전자지갑 이거 다 카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접촉식 카드, 비접촉식 카드 이렇게 이제 카드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결합된 콤비 카드 혹은 하이브리드 카드 그래서 비접촉식 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고 비접촉식은 특징이 사용의 편리성, 신속성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식 카드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성,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개인 아이디 카드, 보안 카드, 뭐 금융 분야와 인터넷 사용하는 혹은 뭐 보건복지 카드 이런 등등이요. 예로서 이제 유심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제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는 전부 이게 유심 카드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유심 카드를 봤고요. 자, 이번 챕터의 이제 마지막 주제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소셜 네트워크. 이것도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도 뭐 이미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SNS의 대표 주자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SNS에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 것은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입니다. 금년 6월 말 정도의 통계를 보면은요, 페이스북의 가입자가요, 7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7억 명이요. 뭐 한 7억 천 정도, 7억 천 명 정도, 7억 1천만, 7억 천만 정도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가입자가 확보된 게 어디입니까? 어, 트위터죠, 그렇죠? 트위터. 트위터인데, 그러니까 트위터하고요, 페이스북이 SNS의 뭐라고 그러나요? 뭐 1위, 2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가입자는요, 어, 한 2억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억 명 정도요. 그것도 2011년 6월 통계죠, 그렇죠? 2억 명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트위터는 2억,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7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국내는 이 트위터의 가입자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요, 최근에 와서 역전됐습니다. 트위터가 한 500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40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6월쯤에 그러니까 2011년 6월쯤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의 가입자 수가요. 페이스북이 조금 앞서서 한 400만을 돌파했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6월에서 몇 달이 지났는데 트위터가 500만이 됐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는 7억 대 2억입니다만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동등한 뭐 400만에서 500만 정도 페이스북에 트위터의 가입자 수가 비등비등합니다. 그죠? SNS는 사실은 트위터하고 페이스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뭐 제가 길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 뒤에 가면 이제 트위터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그 특징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트위터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트위터 팔로워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죠, 그렇죠? 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는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한 700만 정도 팔로워가 있다고 그래요. 국내에도 이제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워 트위터리아냐고 부르죠, 그렇죠? 파워 트위터들이 몇 명 있는데 국내 1위는 소설가 이회수 씨가 한 30만 정도 팔로워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25만 뭐 쭉쭉 있고요. 여기 김연아 선수 얘기가 있는데 김연아 선수도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SNS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SNS가 지금 뭐 하느냐? 관계 맺기, 뭐 프로필 관리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고 최근에서는 SNS 커머스가 등장을 했어요. SNS가 종전에 뭐 게임도 있죠, 그렇죠? 게임, SNS용 게임, 뭐 커머스 이런 분야에서 또 SNS가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시작은 뭐 학교에서 웹페이지를 동창들이 함께 활용하는 뭐 그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SNS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이런 내용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세대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 1세대 얘기는 뭐 별로 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2세대는 이게 마이스페이스라는 것이 2세대의 그 선두주자인데요. 이게 마이스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페이스북에 밀려나서요. 현재는 페이스북이 제일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얘기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2세대 얘기가 조금 있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뭐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SNS 뭐 기능이 뭐 컨텐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활용례도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이 마이스페이스가 이게 그 페이스북에 밀려난 과정을 조금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SNS 그러면은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튜브요. 이제 유튜브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이제 문자 위주의 메시징 수단이라고 보면은요.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동영상 위주의 동영상을 널리 배포하는데 이제 유튜브가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유튜브의 공이 매우 크죠. 만약에 유튜브라는 수단이 없었으면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 남미까지 우리 가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라는 아주 막강한 도구를 이용해서 한류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플리커 여러분 이용하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사진 공유하는 플리커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유튜브가 있죠. 그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SNS들이 존재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걸 좀 종류를 구분을 해놨는데 소셜 네트워크 일반적인 거요. 그러니까 뭐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트위터는 특히 약간 좀 다릅니다만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킹 그다음에 블로그 결합 모델 뭐 버티컬 소셜 네트워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커나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협업 기반 소셜 네트워킹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글 캘린더 이런 것도 협업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중심 SNS가 있는데 뭐 채팅, 뭐 메일, 비디오 컨퍼런싱 등등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카오톡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네트워킹. 카카오톡이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SNS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아마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에 상당히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네. 뭐 이건 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뭐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보드, 팟캐스트, 위키스, 비디오 블로그 이런 걸 이제 뭐 분류상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이제 구분해서 특징을 보면은 참여, 그다음에 공개, 대화, 커뮤니케이션, 커넥션 이런 걸로 이게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죠. 뭐 소셜 미디어의 등장 배경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소셜 미디어의 뭐 블로그 가장 뭐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NS 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위키스, 그다음에 팟캐스트. 팟캐스트 최근에 와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라디오 방송하는 것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오디오 파일 주로 해서요, MP3로. 여긴 뭐 마이스페이스의 메인 화면, 위키피디아의 메인 화면 등등이 예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트위터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있죠, 그렇죠? 트위터하고 트위터 얘기가 쭉 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트위터 얘기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뭐 가입자 수 같은 것은 통계가 좀 교과서에 있는 것은 이제 조금 뒤진 통계니까요. 아까 제가 몇 가지 통계 말씀드렸죠, 그죠? 페이스북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요거 이제 트위터하고요 페이스북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이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7억 대 2억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국내에는 이제 트위터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그 선거 있을 경우에 이게 트위터 이용하는 사람이 뭐 부쩍 늘어나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그러니까 트위터는 우리가 팔로워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팔로워, 추종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이제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비교하면은 이게 팔로워는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열하고 그다음에 팔로워의 관계가요. 이게 양쪽이 서로 아는 관계는 아니죠, 그렇죠? 서로 아는 관계는 아닌데 이제 페이스북은 친구로 등록하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 친구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트위터는 별도의 승인 없이도 팔로잉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글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요, 이거는 좀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빠른 확산, 정보의 빠른 확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트위터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리트윗은 마치 그 우리가 피라미드 판매 조직이 있죠, 그렇죠? 피라미드 판매처럼 그러니까 메시지를 피라미드 판매 형태로 확 퍼뜨릴 수가 있죠. 왜? 리트윗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팔로우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은 김연아의 내가 팔로우다. 그러면 내가 나는 김연아를 알지만 김연아는 나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팔로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10만,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페이스북의 친구를 이게 1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라는 것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뭐라고 그러나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훨씬 페이스북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이 선거 같은데 이용하면은요 페이스북보다 훨씬 뭐라고 그러나 그 효과가 크다. 그런 것 때문에 트위터의 이용자가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성격상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소셜 커머스가 SNS를 기반으로 해서 커머스가 등장을 해서요. 얼핏 말씀드리면 SNS를 통해서 이제 커머스가 일어나는데 뭐 일종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공동 구매 이런 형태가 돼서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굉장히 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소셜 커머스가 등장을 해서요. 어, 미국에도 그런 이제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물론 있죠, 그렇죠? 뭐 소셜 커머스의 사이트 리스팅 서비스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 미디어하고 접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그 큰 회사는요, 그룹폰이라는 회사죠, 그렇죠? 그룹폰. 이게 그룹폰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거기에 상응하는 몇 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있죠. 예. 소셜 커머스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셜 게임 그래서요. 이제 게임도 여기 설명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SNS에 얹혀서 SNS라는 플랫폼에 얹혀가지고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 이미 많은 기술들이 여러분하고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